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환율 차트를 보던 한 트레이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48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갑자기 30원 넘게 곤두박질 친 거죠.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증거거든요. 대체 누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대가는 결국 우리가 치르게 될 겁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달러가 바닥났을 때 시장은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 자산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율 개입의 실체를 통해 돈의 흐름을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왜 하필 연말에 이런 강수를 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라고 하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회계장부는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환율이 1,550원으로 끝나느냐, 1,450원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장부상 부채 규모가 10% 가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미국 공장 짓느라 빌린 달러 부채가 수조 원입니다. 환율 100원 차이면 부채가 수천억 원씩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는데 이걸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 하나로 장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BIS 비율이라는 건전성 지표가 있는데 달러 자산 가치가 환율에 따라 요동치면서 이 비율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이 비율이 나빠지면 은행은 대출을 줄여야 하고 그럼 기업들과 가게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 환율만 잘 관리하면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멀쩡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건강검진 전날 밤 금식하고 물 많이 마시는 것처럼 겉으로만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부의 개입은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12월 22일에서 23일 사이의 환율 차트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환율이 톱니바퀴처럼 위아래로 격렬하게 진동하는 모습입니다. 5분마다 5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1485원이라는 선을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정부 개입의 전조 증상입니다. 시장에서는 환율을 올리려고 달러를 사들이고 정부는 환율을 내리려고 달러를 팔면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이 톱니 차트를 보는 순간 아, 곧 터지겠구나 라고 직감합니다. 이런 지그재그 차트가 며칠 지속되면 정부가 곧 본격적인 개입에 나설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후에 정부는 대량의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30원 넘게 끌어내렸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걸 보면서 정부의 의지를 읽습니다. 우리는 1,485원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도 계산을 합니다. 정부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보유한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그재그 차트인 톱니 차트가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 전에 시장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규모로 여러 번 개입하면서 환율을 올리려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만큼의 달러를 투입해야 환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권투 선수가 본 경기 전에 가볍게 잽을 날려보면서
상대방의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것처럼 정부도 시장의 저항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본격적으로 큰 물량을 투입해서 환율을 급락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정부의 방어선이 1,460원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1,460원에 근접할 때마다 즉각적인 개입이 들어갔고 시장이 이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눌러버렸죠. 이건 정부가 연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460원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시장도 계속해서 1,460원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부의 탄약이 과연 충분한지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늑대떼가 사냥감을 둘러싸고 계속 공격하면서 약점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연말 종가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업과 은행의 장부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채 규모를 원화로 환산할 때도 연말 환율을 사용하거든요. GDP는 연평균 환율로 계산하는데 외채는 연말 환율로 계산하니까 환율만 낮게 만들면 GDP 대비 외채 비율이 자동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환율이 1,550원이었다면 우리나라 외채가 원화로 2,000조 원이 넘게 나올 수 있는데 1,450원으로 관리하면 1,85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빚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의 마술일 뿐이지만요. 이런 통계적 마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 환율 관리에 사활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것과 실제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성형수술로 얼굴만 고쳐서는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1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12월에 정부가 힘을 다 쏟아부었으니 1월에 환율이 폭등할 거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계산에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월 초에는 구조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먼저 수출 대기업들이 연말에 수출한 물건들의 대금이 1월과 2월에 들어옵니다. 삼성이 12월에 미국에 팔았던 스마트폰 대금, 현대차가 유럽에 수출했던 자동차 대금이 이때 정산되는 거죠.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또 해외 지사에서 본사로 송금하는 달러도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현지 직원 월급이나 협력업체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도 1월 초에 몰리거든요. 정부는 이런 자연적인 달러 공급 증가를 예상하고 12월에 개입한 거죠. 시장 참가자들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당장은 대놓고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정부가 12월에 쏟아부은 달러는 이미 소진된 상태고 자연적인 달러 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다시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정부의 패턴을 학습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죠.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의 수를 읽고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월이 되면 본격적인 2차 전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외환 보유고를 끌어다 쓸 것이고 시장은 정부의 한계를 시험할 겁니다. 이런 싸움이 반복되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196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거죠.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무분별하게 쏟아부었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시나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죠. 다행히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거든요. 국가 전체가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험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환율이 1,000원에서 1,570원까지 급등했는데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결국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나서야 간신히 환율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급성 위기가 오면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 질환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환율이 하루아침에 폭등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성 질환은 당장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고 점점 악화되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약으로만 버티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약으로 일시적으로 누르면 잠깐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터집니다. 게다가 약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로 계속 환율을 억누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저들이 돈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전략을 씁니다. 시간은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에 편이 되는 거죠. 정부의 달러는 한정되어 있지만 시장의 인내심은 무한대니까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무려 42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적이 없거든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니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도 수익률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재정 적자까지 겹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죠. AI 투자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지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세수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는 전부 빚으로 메워야 하고 결국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명품 사듯이 빚으로 미래를 사는 꼴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 기업들의 환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건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두통이 생겼다고 해서 두통약만 먹으면 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청년들이 왜 해외 투자를 늘리는지, 수출 기업들이 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걸 꺼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시장이 먼저 알아채고 행동에 나선 거거든요. 쥐들이 배에서 먼저 도망치는 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증상만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이 그대로면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개입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시장의 공격은 점점 거세질 겁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도 공짜가 아닙니다. 환해지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하면 지금 달러를 빌리는 대신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교환하는 겁니다.
문제는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높다는 점이죠. 달러를 빌리면 달러 이자를 내야 하고 원화를 빌려주면 원화 이자를 받는데 그 차이만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금리가 5%이고 원화 금리가 3%라면 2% 차이만큼 매달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이익일 뿐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진짜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팔아야 현금화되는 거죠.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환해지 비용은 매번 현금으로 나가는 실제 손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언젠가 지급 불균형 시점에 도달하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자화자찬하면서 실제 손실은 계속 쌓이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1997년이나 2008년과는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성 쇼크가 아니라 만성적인 체력 저하죠.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지만 돈을 계속 풀면서 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겪었던 장기 침체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위험도 있고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수출 경쟁력과 기술력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강점을 살리려면 거시경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연료가 부족하면 차는 멈추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환율 방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금리 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늘리되 그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빚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환율 개입은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번 시간 동안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다음번 환율 급등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증상만 관리하면서 시간을 끌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근본 치료에 나설 것인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기업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환율 전쟁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